엄마, 나 배고파. 나 개밥이라도 먹어야 우리 애기 살릴 수 있어. 딸아이가 충격적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30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인내심을 버렸고 그날 내 정체를 밝힌 뒤 처절하게 복수해주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호랑식품 본사 사옥의 꼭대기층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김순자의 표정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듯 어둡기만 했죠. 순자는 대한민국 1등 식품 기업인 호랑식품을 이끄는 전설적인 회장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하를 호령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연락 끊긴 자식을 걱정하는 죄인 같은 어미의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결제 서류를 내밀며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새로 출시한 즉석밥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다시 한번 익숙한 딸의 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벌써 한 달째 반복되는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죠.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순자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거칠게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하나뿐인 딸 미정이가 시집간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해지더니 급기야 한 달 전부터는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엄마인 순자가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으며 그저 평범한 배경에서 순수한 사랑을 찾아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착해 빠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딸의 뜻을 존중해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고 사돈댁에는 시골에서 작은 과수원이나 하며 근근히 먹고 사는 힘없는 늙은이로 위장해 딸을 시집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을까요?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서실장을 향해 낮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내 차 말고 수행원 없이 택시 타고 다녀올 테니까 아무도 따라붙지 말라고 해. 비서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순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순자는 회장실 한 구석에 있는 비밀 옷장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에는 공식 석상에서 입는 최고급 정장 대신 반일할 때나 입을 법한 낡고 해진 몸빼 바지와 보풀이 잔뜩 일어난 싸구려 카디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익숙하게 그 허름한 옷들로 갈아입었고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이 평생 고생만 하다 늙은 시골 할머니 그 자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재킷 단추 구멍에 숨겨진 작은 렌즈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특수 단추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해 둔 것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카메라 렌즈가 유독 차갑게 번뜩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책상 아래 개인 금고를 열어 신문지에 둘둘만 무언가를 꺼내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엔 흙 묻은 더덕이나 도라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강원도 10만리를 통해 구한 시가 5천만 원이 넘는 최고급 자연산 천종 산삼이었습니다. 임신한 딸의 몸보신을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 구한 귀한 약재였으나 사돈댁이 재물을 탐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일부러 낡은 신문지에 싸서 눈속임한 것이었죠. 준비를 마친 순자는 곧장 회사 후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사돈댁이 있는 아파트로 향하는 내내 순자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먹구름처럼 피어올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지막 통화 때 딸의 목소리가 유난히 작고 힘이 없었으며 무언가 말하려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부르셔서 끊어야 해. 그게 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사돈인 최영자는 호랑식품의 3차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박스 포장을 납품하는 사람이었고, 순자는 과거 그 공장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 도와주라며 자금을 지원해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영자는 그 생명의 은인이자 자금줄이 바로 며느리의 친정엄마인 순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내 딸에게도 잘하겠거니 믿었던 게 천하의 김순자 회장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을까요? 택시는 어느새 사돈댁이 있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고 순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라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순자가 느끼기에는 거대한 감옥처럼 싸늘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한 순자는 사돈댁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칫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뽀삐 생일 축하해. 이 케이크 비싼 거야. 어서 먹어. 옳지 잘 먹네. 사돈 최영자의 간드러진 목소리였고 뒤이어 사위 박철수의 히히덕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우리 뽀삐를 며느리보다 더 챙기시네. 뽀삐야, 아빠가 꽃갈모자 씌워줄게. 자, 여기 봐라. 순자는 그 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커녕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집안에는 사람들이 있고 잔치 분위기인데 왜 임신한 딸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사위라는 작자가 걔한테는 아빠라고 하면서 진짜 자기 아이를 가진 아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까요? 순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현관문 누르려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를 빼려고 환기를 시키느라 열어둔 것인지 문틈으로 고소한 갈비 냄새와 달콤한 케이크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순자는 홀린 듯 그 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틈 사이로 거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 순간 순자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거실 한가운데에는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 한 마리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근사한 수제 케이크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영자와 박철수는 그 개를 둘러싸고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순자의 시선은 그들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식탁 저편,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산만 한 배를 힘겹게 안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자,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케이크도 갈비찜도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지만 잔인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개가 먹다 남긴 것으로 보이는 뼈다귀 부스러기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처절해 보였습니다. 순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사돈 식구들을 향한 살이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들고 있던 산삼 꾸러미를 가슴에 품은 채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식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순자의 이성은 차갑게 경고하고 있었죠.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더 확실하게, 더 잔인하게 밟아주려면 참아야 한다.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해. 하지만 그때 안에서 최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순자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 십충아. 뽀삐 밥 먹는데 재수없게 쳐다보지 말고 저리 가서 걸레질이나 해. 밥값도 못하는 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 그 소리에 미정이가 화들짝 놀라며 엉덩이를 떼는 모습이 보였고 순자는 입술을 깨물어 터져 나오는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악마들의 소굴이었고 내 딸은 그 지옥의 한가운데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단추에 달린 카메라 렌즈를 문틈으로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에는 피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호랑식품 회장이 아니라 새끼를 잃을 뻔한 어미 호랑이의 무자비하고도 처절한 사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기괴하고도 잔인한 풍경의 순자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지만 지금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지옥 속에 갇힌 딸을 영영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경쾌한 벨소리가 적막한 복도를 울리자 안에서 왁자지껄하게 떠들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고 잠시 후 누군가가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현관 쪽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택배 올 거 없는데? 아, 진짜 산통 깨지게 누구야?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돈 최영자였는데 그녀의 모습은 순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가관이었습니다. 최영자는 머리에 알록달록한 고깔 모자를 쓰고 있었고 입가에는 번들거리는 갈비 양념이 잔뜩 묻어 있었으며 한 손에는 먹다 남은 케이크 조각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최영자는 문 앞에 서 있는 순자를 보자마자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사돈 아니에요?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말이에요. 순자는 뱃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를 억지로 억누르며 최대한 비굴하고 불쌍해 보이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기에는 아직 확보해야 할 증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정이가 우리 딸내미가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 좀 먹이려고 멀리서 왔습니다. 문전 박대하지 마시고 얼굴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순자가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신문지 뭉치를 들어 보이자 최영자는 코를 틀어막으며 과장된 몸짓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우, 냄새. 그 흙투성이인 건 또 뭐예요? 밭에서 갓 뽑아온 무라도 되나 보죠? 촌사람들은 꼭 이렇게 티를 낸다니까. 들어오세요. 남들 보니까 현관에 서 있지 말고. 최영자는 마지못해 길을 터주었고 순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 화려해 보이지만 썩은 내 진동하는 악마의 소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최고급 한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기름진 냄새와 달콤한 수제 케이크의 향기였지만 그 풍요로운 냄새가 오히려 순자의 속을 메스껍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식탁의 상석에는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 뽀삐가 앉아 있었는데 녀석의 목에는 순금으로 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사람이 먹기에도 아까운 특대형 한우 갈비찜이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시선은 그 호화로운 식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식탁 저편,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부엌 구석 싱크대 앞에 서 있는 한 여자의 처참한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임신 9개월이라 배는 터질 듯이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는데 팔다리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앙상하게 말라 뼈마디가 도드라져 있었고 입고 있는 인부복은 어디 의류수거함에서 주워 입었는지 목이 다 늘어나 너덜거렸습니다. 미정은 엄마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무언가를 허겁지겁 입에 넣고 있었는데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다가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등 뒤로 무언가를 황급히 감추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까지 미정이 허겁지겁 뜯고 있던 개가 먹다 남겨 밥그릇 밖으로 튀어나온 식은 갈비 뼈다귀였습니다. 엄마가 여기 웬일이야? 미정의 목소리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듯 다 갈라져 쇳소리가 났고 퉁퉁 부은 눈가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딸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이 집안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지 못할 것이기에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꼬집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사위 박철수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장모가 왔는데도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귀에 최신형 휴대폰을 대고 누군가와 킬킬거리며 통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그래,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이번에 공장 장부 조작해서 돈 좀 뺐대. 오빠가 받은 명품 백 있지? 그거 오늘 백화점 가서 바로 긁어줄게. 응, 사랑해. 이따 봐. 박철수는 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대충 고개만 까닥하고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딸은 배가 고파서 개밥을 훔쳐먹고 있는데 사위라는 놈은 회사 돈을 횡령해서 밖에서 내연녀와 히히덕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영자는 식탁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그거 식탁에 내려놓고 얼른 가세요. 안 그래도 우리 뽀삐 생일이라 정신없는데 사돈까지 와서 산만하네. 냄새나니까 신문지는 좀 치우고. 순자는 품에 안고 있던 신문지 뭉치를 식탁 귀퉁이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바랜 신문지를 한꺼풀씩 천천히 벗겨내기 시작했죠. 이거 우리 미정이 몸보신 좀 시키려고 강원도 산속 깊은 곳에서 귀하게 구한 겁니다. 애가 너무 말라서. 누런 신문지가 벗겨지고 거뭇거뭇한 흙이 묻은 거친 뿌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순자가 딸을 위해 강원도 10만이를 수소문해 현금 5천만 원을 주고 구한 100년 묵은 천종 산삼이었습니다. 혹시나 오는 길에 누가 채갈까봐 또 돈 밝히는 사돈이 비싼 것인 줄 알면 가로챌까봐 일부러 흙도 털지 않고 낡은 신문지에 둘둘 말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돈 냄새만 맡을 줄 알지 진짜 귀한 것은 볼 줄 모르는 최영자의 눈에는 그저 더러운 흙투성이 도라지 뿌리로만 보였나 봅니다. 최영자는 산삼을 엄지와 검지 끝으로 살짝 집어들더니 이리저리 돌려보며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사돈, 지금 이걸 우리 며느리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흙도 안 털고. 하여간 시골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없다니까. 요즘 마트 가면 세척 인삼이 얼마나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런 걸 가져와서 생색을 내요? 그러더니 최영자는 그 귀하디귀한 천종산삼을 뽀삐의 밥그릇 옆에 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망설임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툭! 5천만 원짜리 산삼이 뽀삐가 싸놓은 축축한 똥기저귀 위로 처박히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런 썩은 내 나는 건 우리 뽀삐도 안 먹어요. 가져온 성의를 봐서 내가 버려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오기 뭐하면 뽀삐 간식이나 좀 사오시지. 순자는 쓰레기통 바닥에 처박힌 산삼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헐떡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우리 딸만큼은 눈에 눈물 안 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 내 딸은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무식한 여편네야.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너 공장을 팔아도 못 사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식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때 부엌 구석에서 미정이가 입모양으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참아. 지금은 아니야. 미정의 눈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불룩한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벼락을 맞은 듯 깨달았습니다. 내 딸이 바보라서 힘이 없어서 저 수모를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요. 미정의 눈빛은 공포에 질린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짐승 같은 시댁 식구들의 만행을 뼈에 새기며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깊게 심호흡을 했고 단추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가 쓰레기통과 최영자의 얼굴을 정확히 비추도록 몸을 틀었습니다. 지금 이 모욕과 수모는 훗날 사돈을 지옥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파멸시킬 가장 확실하고도 잔인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순자는 억지로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평생 해본 적 없는 가장 비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사돈 입맛이 그렇게 고급인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최영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액정에 뜬 이름을 본 최영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표독스러움에서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아이고 세상에. 귀한 분이 누추한 저에게 직접 전화를 다 주시고 방금 전까지 순자를 벌레 보듯 하던 경멸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최영자는 마치 꿀을 바른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허리가 땅에 닿을 듯 굽실거렸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산삼 엑기스를 아주 최고급으로 준비해서 본사로 보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곧 저희 하청업체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 순자는 그 꼴을 지켜보며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진짜 호랑식품 회장은 바로 눈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서 있는데 사돈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굽신거리는 저 전화기 속의 작자는 순자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며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에게는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굴면서 진짜 회장이 준 5천만 원짜리 산삼은 똥 기저귀통에 처박는 저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모습이라니. 순자의 입가에 차갑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호랑이의 잔인하고도 은밀한 미소였습니다. 최영자가 가짜 회장과의 통화에 정신이 팔려 아양을 떨고 있는 사이 순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딸 미정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미정은 엄마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 옆에 붙어있는 비좁은 다용도실 쪽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자는 최영자가 통화에 심취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마치 화장실을 찾는 척하며 재빠르게 딸의 뒤를 따라 들어갔죠. 미정이 지내고 있는 방은 말이 좋아 방이지 세탁기와 잡동사니가 가득 쌓인 춥고 습한 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일러조차 들어오지 않는 냉골 바닥에는 얇은 요 하나가 깔려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여 순자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순자는 그 처참한 광경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내어 울 수도 없었기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미정아, 이게 무슨 꼴이니? 도대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내가 너 이러라고 그 귀한 자식으로 키운 줄 알아? 순자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미정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정은 방문 밖의 동태를 살피며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었고 침착하고도 단호한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올 시간 없어. 저 사람들 지금 통화 끝나면 바로 들어올 거야. 내 말 잘 들어. 미정은 자신이 깔고 앉아있던 얇은 요 밑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더니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와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자가 놀란 눈으로 그것을 내려다보자 미정은 밖에서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최영자, 그 여자는 컴맹이야. 숫자에 약하고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몰라. 미정의 눈에서 서늘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시켰어.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만든 비자금 장부랑 가짜 영수증 처리하는 거 전부 나한테 시키면서 감시했다고. 내가 도망 못 가게 휴대폰은 변기에 빠뜨려서 버려놓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혀서 장부 조작만 시킨 거야. 순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최영자는 자신의 며느리를 감금하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 행위인 횡령과 탈세의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장부를 조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최영자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가 그 범죄의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복사해서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 USB에 다 들어있어. 원자재값 부풀려서 빼돌린 돈이 5억 원이 넘어. 그리고 그 돈으로 남편이란 작자가 상간녀한테 사준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도 내가 몰래 찍어뒀어. 미정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던 거 아니야.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지키려고, 그리고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 되려고 이 악물고 버틴 거야. 저 사람들 내 손으로 감옥 보낼 거야. 순자는 딸의 손에 들린 USB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딸이 지옥 같은 학대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만들어낸 복수의 칼날이자 생존의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딸을 와락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장하다, 내 딸. 정말 장해. 이제 됐어. 이 칼자루는 엄마가 쥐었으니까 넌 이제 뒤에서 구경만 해. 저 인간들 뼈와 살을 어떻게 발라내는지 엄마가 보여줄게. 그때 거실 쪽에서 최영자의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고 발자국 소리가 창고 방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돈 여편네는 화장실 간다더니 왜 안 나와? 설마 우리 집 물건이라도 훔치는 거 아니야? 미정은 황급히 순자를 밀어내며 요를 덮었고 다시 겁에 질린 며느리의 표정으로 돌아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자 역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품속 깊이 USB를 숨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최영자는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의 집구석에서 뭘 그렇게 뒤적거려요? 안 그래도 요즘 도둑이 많다던데 찜찜하게. 순자는 최영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이고, 사돈도 참. 제가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제가 사돈한테 아주 큰 선물을 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최영자는 선물이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했는지 금세 표정을 풀며 탐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물이요? 산삼 말고 또 뭐 가져온 거 있어요? 진작 내놓지 않고. 순자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순자의 품속에 있는 USB야말로 최영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도 파괴적인 선물, 바로 감옥행 티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는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더 완벽한 파멸을 위해서는 사기꾼과 최영자가 만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 바로 시상식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뒤에 아주 좋은 곳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호랑식품 본사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인데 사돈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최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가짜 회장과의 통화에서 시상식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사돈이 그 이야기를 꺼내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니, 총구석 양반이 거길 어떻게 알아요? 거긴 우리 같은 VIP들만 가는 곳인데. 순자는 짐짓 모르는 척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글쎄요. 운이 좋아서 초대장이 하나 생겼지 뭡니까. 가서 구경이나 좀 하려고요. 최영자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청소부나 하러 가나 보지. 감히 내 파트너인 회장님이 주최하는 행사에 껴? 최영자는 거만한 태도로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세요. 대신 내 아는 척은 하지 말아요. 격 떨어지니까. 아, 그리고 올 때 옷 좀 제대로 입고 와요. 냄새나게 그러고 오지 말고.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시상식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질 처절한 복수극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현관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부엌 구석에 있는 딸 미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정은 엄마를 향해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움직임은 두 모녀만이 아는 승리의 신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파트를 빠져나온 순자는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품속에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 지금 내가 보내는 파일 당장 분석해. 그리고 법무팀 전원 소집하고 경찰청장한테 연락 넣어. 호랑식품의 이름을 건 가장 화려한 사냥을 시작할 거니까. 택시는 붉게 물든 노을을 뒤로하고 호랑식품 본사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돈 최영자에게 남은 시간은 시상식이 열리기 전까지의 짧은 며칠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가 꿀 달콤한 꿈은 곧 닥쳐올 잔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순자가 폭풍 같은 분노를 안고 돌아간 뒤 사돈댁 거실에는 다시금 탐욕스럽고도 기이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영자는 순자가 내려놓고 간 5천만 원짜리 산삼이 처박혀 있는 쓰레기통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연신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 미정에게 밥그릇을 던지며 악기처럼 소리 지르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보내는 그녀의 목소리는 꿀이 뚝뚝 떨어질 듯 달콤하고 간사하기 짝이 없었죠. 아이고 회장님,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보낸 산삼 엑기스는 좀 입에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가 강남에서 제일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특별히, 아주 특별히 공수해 온 귀한 겁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중후한 저음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어딘가 가볍고 비열한 억양이 섞인 목소리로 최영자의 허영심을 살살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호랑식품 김순자 회장의 이름을 사칭하며 최영자 같은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접근해 로비 자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 김 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최영자의 귀에는 그 사기꾼의 목소리가 마치 천상의 계시라도 되는 양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번에 저희 공장 라인을 증설하려고 제가 자금을 좀 융통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신사업에 제가 무조건 100% 투자해야죠. 호랑식품 이사 자리가 제 것이 된다는데 집문서라도 팔아서 갖다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영자는 흥분에 겨워 침을 튀기며 말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호랑식품의 등기 이사가 되어 떵떵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금이라는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면 듣는 사람의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최영자가 사기꾼에게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한 그 돈은 바로 며느리 미정에게 지급되어야 할 식비와 생활비를 횡령하고 하청업체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하며 심지어는 불량 자재를 써서 남긴 차액으로 조성한 더러운 비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영자는 전화를 끊은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 쪽을 흘기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만삭의 미정이 식은 땀을 흘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 싱크대에 배가 닿지 않게 하려고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최영자는 그런 며느리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너 설거지할 때 물 좀 아껴 써라. 수도세가 땅 파서 나오는 줄 아니? 안 그래도 이번 달에 투자금 마련하느라 현금이 씨가 말랐는데 너까지 살림을 해프게 하면 어떡해? 미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릇만 닦았지만 그녀의 야윈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친정엄마가 주고 간 USB가 품속에 있다는 사실만이 미정이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 박철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엄마 최영자의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을 눈치채고는 슬그머니 옆으로 다가와 알랑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 회장님이 뭐래? 우리 투자한 거 배당금은 언제 나온대? 나 이번에 받은 외제차가 있는데 계약금이라도 좀 먼저 걸면 안 될까? 최영자는 아들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철없는 놈아. 조금만 기다려. 이번 주말에 호랑식품 본사에서 시상식 있는 거 알지? 회장님이 나를 특별히 초청해 주셨어. 거기서 정식으로 이사 선임 발표만 나면 외제차가 문제니? 너가 타고 싶어하는 요트도 사줄게. 박철수는 입이 귀에 걸려 박수를 쳤고 두 모자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신기루보다 못한 허상이었으며 그들이 믿고 있는 회장님은 그들의 등골을 빼먹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진짜 호랑식품 회장실에서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낡은 몸빼 바지를 벗어던지고 다시금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책상 위에는 딸 미정이 목숨을 걸고 건네준 파일과 꼬깃꼬깃한 쪽지가 놓여 있었고 대형 모니터에는 USB 안에 담긴 파일들이 낱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최영자가 지난 3년간 호랑식품의 하청업체로 일하며 저지른 횡령, 탈세, 자재 바꿔치기,
그리고 사기꾼에게 송금한 불법 자금 내역까지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범죄의 지도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순자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 내역들이 전부 사실입니까? 3차 하청업체 하나가 이렇게 대담하게 본사 자금을 횡령하고 심지어 회장님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에게 회사 돈을 갖다 바쳤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그러나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야. 그리고 그 돈 전부 내 딸이 먹었어야 할 밥값이고 내 딸이 누렸어야 할 행복이었어. 순자의 시선이 모니터 속 횡령 금액 5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돈이면 딸 미정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돈이라는 작자는 그 돈을 훔쳐서 사기꾼의 배를 불려주고 정작 며느리에게는 걔가 먹다 남긴 뼈다귀를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김 실장, 시상식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 네, 회장님.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영자 씨에게 보낼 특별 초대장도 방금 발송했습니다. 사기꾼 김 씨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 보니 그자도 시상식장에 몰래 잠입해서 최영자에게 마지막으로 큰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순자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기꾼은 마지막 한탕을 노리고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올 것이고 최영자는 그게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꽃단장을 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좋아. 판은 완벽하게 깔렸어. 초대장에 문구 하나 더 추가해.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라고. 그래야 그 여자가 더 으스대며 올 테니까. 비서실장은 회장님의 지시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축하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옥으로 초대하는 저승사자의 초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어 사돈댁의 저녁시간. 초인종이 울리고 퀵서비스 기사가 화려한 금박이 박힌 봉투 하나를 최영자에게 건넸습니다. 최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서 번쩍이는 호랑식품 회장 김순자의 직인이 찍힌 초대장을 확인하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여보, 철수야, 이것 봐. 진짜 왔어. 초대장이 왔다고. 최영자는 초대장을 가슴에 품고 거실을 뱅글뱅글 돌며 환호성을 질렀고 박철수 역시 엄마를 얼싸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부엌 구석에서 지켜보던 미정은 조용히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영자가 들고 있는 그 초대장은 엄마 순자가 보낸 것이었지만 미정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어두세요, 어머니. 그게 당신이 웃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요. 최영자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미정에게 다가와 초대장을 코앞에 들이밀며 으스댔습니다. 맞지? 이게 내 클라스야. 너 친정 엄마가 평생 콩나물 팔아도 구경도 못할 자리라고. 너 내일 당장 세탁소 가서 내 드레스 찾아와. 구김 하나라도 있으면 그날로 밥 굶을 줄 알아.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상을 하며 행복해했지만 정작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공개 처형과 차가운 철창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텅 빈 회장실 창가에 서서 사돈댁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딸의 눈에서 흐른 피눈물을 그들의 피로 갚아주는 것. 이제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사냥감들은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날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벌어질 잔혹하고도 통쾌한 쇼가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상식이 열리기 바로 하루 전날 밤, 순자는 호랑식품 본가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앞에 켜진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딸 미정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중장부의 내역들이 붉은색 숫자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횡령의 기록이 아니라 미정이가 지난 1년간 흘린 피눈물의 양과도 같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미정이가 USB 깊숙한 곳에 숨겨둔 음성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몇 달 전 최영자가 며느리를 협박하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너 대학 나왔다며? 엑셀인지 뭔지 할 줄 알지? 여기 영수증 뭉치 보이지? 이거 싹 다 자재 구입비로 처리해서 입력해. 10원 한 장이라도 비면 오늘 밥 없는 줄 알아. 최영자는 컴맹인 주제에 욕심만 많아서 탈세를 하고 비자금을 만들고 싶어도 장부를 조작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한 며느리를 골방에 가둬두고 자신이 저지른 더러운 횡령의 뒤처리를 강제로 시켰던 것이죠. 녹음 파일 속에서 미정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불법이에요. 나중에 감사 나오면 큰일 나요. 제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시끄러워. 감옥은 무슨, 너가 입만 닫으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너가 감옥 가면 너 뱃속에 있는 애는 무사할 것 같아?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순자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미정이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자는 미정이가 USB와 함께 건네준 꼬깃꼬깃한 쪽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급하게 갈겨 쓴 글씨와 함께 붉은색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된 쪽지에는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말도 못했지만 살고 싶다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최영자가 횡령한 진짜 장부의 복사본을 몰래 만들어 숨겨두었으니 뽀삐 계집 밑바닥 판자를 뜯어보면 거기에 원본 하드디스크가 있다는 사실까지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쪽지에 묻은 피는 미정이가 장부를 복사하다가 최영자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급하게 USB를 숨기려다 책상 모서리에 손을 찢겨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순자는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이는 시어머니가 잠든 새벽마다 몰래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복사했고 남편 박철수가 감시하러 들어오면 태교 일기를 쓰는 척하며 화면을 전환했던 것입니다. 그 피 말리는 시간들을 뱃속의 아기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홀로 견뎌낸 것입니다. 순자는 쪽지를 가슴에 품으며 어둠 속에서 낮게 응조렸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했어. 너가 흘린 피 한 방울까지 엄마가 내일 1000배 만배로 갚아줄게.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돈댁은 아침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요란법석이었습니다. 최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한껏 부풀려 올리고 며느리 밥값을 횡령해 산 명품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온갖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때? 호랑식품 회장님 파트너로 손색이 없지? 오늘 내가 시상식장 가면 사진 기자들이 난리 날 거야.
최영자는 향수를 온몸에 들이부으며 으스댔고 아들 박철수 역시 턱시도를 차려입고 곁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진짜 귀부인 같다. 오늘 가서 회장님한테 내 요트 이야기하는 거 잊지 마. 아, 그리고 그 김 실장님은 왜 안 보이지? 인사드려야 하는데. 두 모자가 헛된 꿈에 부풀어 날뛰는 동안 미정은 부엌 구석에서 그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긴장해서 한숨도 못 잔 탓에 미정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화장을 고치다 말고 미정을 쏘아보며 표독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너 오늘 절대 따라올 생각 마라. 꼴이 그게 뭐니? 냄새나고 재수 없어. 너 같은 게 내 옆에 있으면 격 떨어져서 회장님이 싫어해. 박철수 역시 거들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그냥 집에서 뽀삐나 보고 있어. 뽀삐 밥 제때 챙겨주고 산책도 시키고 괜히 와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미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다녀오시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두 모자는 미정이가 기가 죽어 있다고 생각하며 낄낄거렸고 현관문을 요란하게 닫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미정의 고개는 천천히 들렸고 그녀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정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깨끗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임신복이 없어 헐렁한 원피스였지만 그것은 결혼 전 엄마 순자가 사준 옷으로 미정에게는 갑옷과도 같은 옷이었습니다. 잠시 후 미정의 숨겨둔 공기계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보냈으니 김 기사님의 안내를 받아 당당하게 걸어 나오라는 엄마 순자의 메시지였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말대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지금 바로 내려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답장이었습니다. 미정은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 거실 상석에 앉아 자신을 쳐다보는 강아지 뽀삐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뽀삐야, 너도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다. 오늘부로는 진짜 주인한테 가게 될 거야. 미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고 지하 주차장에는 호랑식품 본사에서 보낸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수행기사가 미정을 향해 90도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미정 이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정은 낯선 호칭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학대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호랑식품에 숨겨진 후계자이자 엄마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시상식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호랑식품 우수 협력사 시상식을 위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고 샹들리에는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고 있었죠. 최영자와 박철수는 입구에서 초대장을 내밀며 거만하게 입장했고 지정된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내 직원이 그들을 이끈 곳은 무대 바로 앞 가장 눈에 띄는 VIP석이었습니다. 최영자는 입이 귀에 걸려 박철수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자리가 무대 정중앙이야. 회장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면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셨겠니? 박철수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로또 맞았나 봐. 오늘부로 인생 피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잠시 후 전 국민 앞에서 공개 망신을 당하고 처형당할 단두대와 같은 자리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는
순자가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늘 입을 하얀색 정장을 매만지며 곁에 서 있는 딸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비됐냐는 엄마의 물음에 미정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막을 올리자. 저 쓰레기들을 치우러 갈 시간이야.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호랑식품 최우수 협력사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순자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추었고 최영자는 박수를 치며 목을 길게 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뵙고 싶어 하던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회장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조명 아래 드러난 회장님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최영자의 박수 소리는 허공에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환희의 정적이 아니라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비명 없는 절규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성급 호텔의 대연회장은 대한민국 식품업계를 주름잡는 호랑식품의 위상을 증명이라도 하듯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보석처럼 빛을 산란시키며 연회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바닥에 깔린 붉은색 카펫은 밟기조차 아까울 정도로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성공한 사업가들과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모여 최고급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는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최영자는 마치 자신이 오늘 행사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고 주위를 둘러보며 연신 콧방귀를 뀌어댔습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며느리 미정이의 밥값을 횡령하고 하청업체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해서 산 명품이었지만 그 비싼 옷을 입은 태도는 졸부의 천박함을 감추지 못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최영자는 옆에 서 있는 아들 박철수의 팔짱을 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들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저기 저 사람들 좀 봐라. 저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줄을 서고 싶어서 안달난 하청업체 사장들이야. 엄마가 오늘 회장님 옆에 딱 붙어서 사진 한 방 박으면 내일부터 우리 공장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돈 싸들고 몰려올 거다. 박철수 역시 잔뜩 고무되어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엄마.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덩치 큰 경호원들도 우리한테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더라. 역시 엄마가 회장님 라인을 제대로 탔어. 아, 근데 그 김 실장님은 왜 안 보이지? 인사드려야 하는데. 최영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애타게 김 실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회장님의 최측근이라 믿으며 온갖 뇌물을 바쳤던 김 실장, 즉 호랑식품 회장을 사칭하며 그녀의 등골을 빼먹던 전문 사기꾼은 지금 연회장 구석진 기둥 뒤에 숨어서 비오듯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오늘 최영자에게 마지막으로 투자금 명목의 거액을 뜯어내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이곳에 왔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호랑식품의 보안 요원들이 매의 눈으로 행사장을 감시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은둔형 경영자라던 진짜 회장 김순자가 오늘 직접 등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사기꾼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기꾼은 어떻게든 최영자의 눈을 피해 도망칠 타이밍을 재고 있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최영자의 시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영자는 기둥 뒤에 숨어있는 그를 기가 막히게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며 요란하게 다가오는 바람에 사기꾼은 꼼짝없이 도간의 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실장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한참 찾았잖아요. 우리 회장님은 언제 나오십니까? 제가 오늘 회장님 드리려고 산삼보다 더 귀한 걸 준비해 왔는데 최영자가 아른 체하며 다가와 팔을 붙잡자 사기꾼은 억지로 입꼬리를 경련하듯 올리며 흐르는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아, 네. 최 사장님 오셨군요. 회장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손님을 만나고 계셔서 좀 늦으실 겁니다. 근데 약속하신 투자금 잔금은 가져오셨나요? 지금 주시면 제가 회장님께 미리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사기꾼은 마지막 순간까지 돈을 챙겨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지만 최영자는 눈치도 없이 핸드백을 두드리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그럼요. 제가 공장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싹 긁어왔죠. 시기 끝나면 조용한 곳에서 드릴게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장내의 조명이 일제히 어두워지더니 웅장하고 장엄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울려 퍼지며 무대 위로 한 줄기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졌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회장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산업에 살아있는 전설, 정직과 신뢰의 기업 호랑식품그룹의 김순자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최영자는 사기꾼의 팔을 아플 정도로 꽉 움켜쥐며 환호했습니다. 어머, 나오신다. 실장님, 저기 우리 회장님 나오세요. 우리도 빨리 앞으로 가요. 회장님 나오실 때 눈도장 찍어야죠. 사기꾼은 사색이 되어 최영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흥분한 사람들 인파에 밀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뒤편에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며 오늘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백색의 정장을 입고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노신사.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고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빛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립하여 존경의 박수를 보냈지만 단 한 사람, 최영자만은 박수를 치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입을 딱 벌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최영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저 여자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지만 얼굴만은 너무나도 익숙한 저 여자. 바로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에서 흑투성이 산삼을 들고 서 있던 총구석 사돈. 자신이 거지 같다고 무시하며 며느리의 친정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했던 바로 그 순자였기 때문입니다. 최영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옆에 있는 사기꾼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이봐요, 실장님. 저게 뭐야? 저 여자가 왜 저기 있어? 우리 사돈이 왜 저기서 나오냐고. 청소하러 온 거야? 그런 거야? 말 좀 해봐. 하지만 사기꾼은 대답 대신 비명을 지르며 최영자를 밀쳐내고 출구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나 모르는 일이야. 젠장, 진짜가 나타났어. 이거 나. 사기꾼은 진짜 회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주랭랑을 친 것이었습니다. 최영자는 바닥에 나뒹굴며 멍한 표정으로 도망가는 사기꾼의 뒷모습과 무대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순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켜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하며 등골을 타고 소름 끼치는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회장님이라 부르며 돈을 갖다 바친 남자는 사기꾼이었고 자신이 거지 같은 촌년이라 무시하며 쓰레기 취급했던 사돈이 진짜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드는 호랑식품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장내를 천천히 훑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최영자에게 정확히 꽂혔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현관문 틈으로 딸이 개밥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지었던 바로 그 어미 호랑이의 잔혹한 미소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어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외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호랑식품의 미래를 함께할 진정한 가족과 우리 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순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라면 우수 협력사의 아름다운 홍보 영상이 나와야 할 그 자리에 최영자의 집 거실 풍경이 적나라하게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개 생일 잔치를 하며 히히덕거리는 최영자와 박철수의 모습, 그리고 구석에서 뼈다귀를 뜯고 있는 임신한 미정의 모습이 고화질로 아주 선명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최영자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십충아, 뽀삐 밥 먹는데 재수없게 쳐다보지 말고 저리 가.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경악과 분노의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화면 속의 끔찍한 학대 장면을 보며 입을 틀어막았고 곳곳에서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영자는 스크린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거 끄라고. 함정이야. 이거 조작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영자를 향해 쏟아졌고 그것은 부러움의 시선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향한 경멸과 혐오의 시선이었습니다. 순자는 단상 위에서 떨고 있는 최영자를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최영자 사장, 당신이 며칠 전 내 눈앞에서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산삼이 5천만 원짜리였다는 건 알고 있나? 자네가 사기꾼에게 바친 그 더러운 돈보다 훨씬 귀한 내 딸의 목숨값이었어. 최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것은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킬 거대한 호랑이의 발톱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순자는 손을 들어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요원들은 도망가던 사기꾼과 바닥에 주저앉은 최영자 가리고 멍하니 서 있는 박철수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시상식장은 순식간에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대한 법정으로 변해버렸고 최영자가 꿈꾸던 부귀영화는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송출되던 끔찍한 학대 영상이 멈추고 장내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최영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아니야, 저거 다 조작이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수백 개의 눈동자는 이미 그녀를 인간이 아닌 괴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상 위에 서 있던 순자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 속의 피해자가 바로 제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진짜 증인이 와 있습니다. 순자의 손짓에 따라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오른쪽 입구를 비추었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휠체어 한 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휠체어에는 앙상하게 마른 몸에 헐렁한 인부복 원피스를 입은 미정이 앉아 있었는데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너가 왜 여기 있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랬더니 감히 시어머니 말을 어기고 기어나와? 상황 파악을 못한 최영자가 습관처럼 며느리에게 고함을 치며 달려들려 하자 순자의 경호원들이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아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미정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무대 중앙으로 이동했고 마이크를 건네받은 뒤 떨리는 손으로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랑식품 하청업체 사장 최영자의 며느리이자 이 자리에 계신 김순자 회장님의 딸 이미정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고해진 장부 하나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최영자가 컴맹인 자신을 골방에 가둬두고 강제로 작성하게 했던 바로 그 이중장부의 원본이었습니다. 최영자 사장은 지난 3년간 호랑식품으로부터 받은 자재 대금 중 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장부는 그녀가 저를 시켜 억지로 작성하게 한 범죄의 기록입니다. 미정이 장부를 펼쳐 카메라 앞에 들이밀자 스크린에는 깨알같이 적힌 횡령 내역과 비자금 흐름도가 대문짝만하게 비춰졌습니다. 거기에는 최영자가 빼돌린 돈으로 사기꾼에게 바친 내역, 명품을 산 내역, 그리고 아들 박철수에게 오피스텔을 사준 내역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최영자는 자신의 치부가 전 국민 앞에 까발려지자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안 돼. 그거 내놔. 전현이 미쳤어. 내가 시키긴 뭘 시켜? 지가 알아서 한 거야. 하지만 미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이거 작성할 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입 뻥긋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만 안 두겠다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셨잖아요. 제가 살기 위해, 내 아이 살리기 위해 피눈물 흘리며 쓴 기록입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분노한 사람들은 최영자를 향해 구속해라. 악마 같은 여자. 라고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멍하니 서 있던 남편 박철수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내연녀이자 횡령한 돈으로 오피스텔까지 사준 그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던 것이었죠. 여보세요? 자기야? 나야. 지금 상황이 좀 꼬였는데 자기가 와서 증언 좀 해줘. 우리 엄마가 횡령한 거 아니고 며느리가 혼자 한 거라고. 여보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안내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박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내연녀는 이미 뉴스를 통해 호랑식품 회장이 며느리의 친정엄마라는 사실과 최영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박철수가 사준 명품들을 챙겨 잠적해버린 뒤였던 것입니다. 박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믿고 떵떵거리며 살았고 돈 믿고 아내를 짐승 취급하며 바람을 피웠는데 이제 돈줄은 끊기고 믿었던 내연녀마저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미정은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박철수 씨, 당신이 사준 그 오피스텔 내연녀 명의가 아니라 당신 명의로 되어 있던데? 호랑식품 법무팀이 이미 가압류 걸었어. 당신은 이제 빈털터리의 전과자야. 박철수는 미정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정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뱃속에 우리 애도 있잖아. 미정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박철수의 손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우리 애? 너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 걔 생일잔치 하느라 내 밥그릇 뺏어가던 날, 넌 방에서 그 여자랑 낄낄거리고 있었잖아. 내 아이한테 아빠는 없어. 넌 그냥 범죄자일 뿐이야. 순자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손짓을 했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영자 씨, 박철수 씨, 특수폭행, 감금,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최영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녀는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호랑식품 회장 사돈이야. 사돈, 나 좀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줘요. 최영자는 단상 위에 서 있는 순자를 향해 애원했지만 순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내 사돈이 아니라 내 회사의 돈을 훔치고 내 딸을 죽이려 한 살인 미수범일 뿐이야. 법대로 처리해. 최영자와 박철수는 개 끌려가듯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갔고 도망치려다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힌 사기꾼 김 실장 역시 굴비 엮이듯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사기꾼은 끌려가면서 최영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할망구야. 너 때문에 나까지 잡혔잖아. 돈 내놔. 내 투자금 내놓으라고. 서로를 탓하며 욕설을 퍼붓는 그들의 추한 모습은 시상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탐욕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연회장은 다시 조용해졌고 무대 위에는 순자와 미정, 두 모녀만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에 앉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미정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이제 끝났어. 아무도 너 못 건드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호랑식품이라는 기업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자식을 지키기 위해 맹수처럼 싸운 위대한 어머니와 지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한 용감한 딸에게 보내는 찬사였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아주며 미정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자, 우리 딸. 집에 가서 엄마가 진짜 따뜻한 밥 해줄게. 뼈다귀 말고 진짜 고기 반찬해서 배 터지게 먹자.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1년간 그녀가 잃어버렸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최영자와 박철수가 도착한 곳은 호텔 스위트룸이 아닌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강남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최영자는 유치장 철창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거 문 열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호랑식품 회장 사돈이야. 사돈이랑 잠깐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내 변호사 불러. 하지만 지나가는 경찰관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옆방에 수감된 취객이 시끄럽다며 욕설을 퍼부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철창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는데 그는 최영자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던 변호사가 아니라 순자의 지시를 받고 온 호랑식품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최영자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색하며 철창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고, 팀장님, 회장님이 보내신 거죠? 그렇죠? 우리 회장님이 마음이 약해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어. 빨리 문 좀 열어줘요. 법무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영자의 손을 피하며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최영자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는 당신을 꺼내주라고 저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은 죄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다스리기 위해 저를 보내신 겁니다. 최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호랑식품이 최영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장, 그리고 아들 박철수에게 보내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은 무려 30억 원이 넘었고 혐의 내용은 특수폭행, 감금, 횡령, 사기, 배임 등 A4 용지를 빽빽하게 채울 정도로 방대했습니다. 30억? 내가 훔친 건 5억인데 왜 30억이야? 최영자가 거품을 물고 따지자 법무팀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납품한 불량 자재 때문에 발생한 회사의 이미지 손실, 계약 위반 위약금,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의 따님과 손주에게 입힌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물론 당신이 숨겨둔 재산은 이미 가압류 신청이 끝났으니 10원 한 장 건질 생각 마십시오. 최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돈거리며 며느리의 밥값까지 뺏어서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아들 박철수가 벌떡 일어나 최영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내 인생 다 망쳤어. 내 오피스텔도 압류당하고 차도 뺏기고 나 이제 거지 됐다고. 박철수는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듯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리며 악을 썼습니다. 최영자 역시 지지 않고 아들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못난 놈아, 내가 그 돈 모아서 누구 주려고 그랬는데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랬지. 내가 바람 피우느라 쓴 돈만 아니었어도 변호사는 샀겠다. 유치장 안은 순식간에 모자에 끔찍한 육탄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밖에서 지켜보던 법무팀장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더니 짐승만도 못하군. 한편 같은 시각 또 다른 조사실에서는 사기꾼 김 실장이 형사들 앞에서 줄줄이 자백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최영자가 갖다 바친 뇌물 내역과 그녀가 사주했던 불법 청탁 내용까지 모조리 풀어버렸습니다. 형사님, 저는 그냥 바람잡이였어요. 최영자, 그 여자가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며느리 밥 굶겨서 모은 돈이라면서 저한테 주는데 저도 받으면서 소름이 끼쳤다니까요. 사기꾼의 증언은 최영자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유치장에도 배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찰관이 철창 밑으로 플라스틱 식판을 밀어 넣었는데 식판 위에는 차갑게 식은 밥 덩어리와 콩나물국 조금 그리고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허기가 진 최영자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지만 한 숟가락 뜨기도 전에 목이 메어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싸구려 음식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이것조차 감지덕지해야 할 처지였죠. 문득 최영자의 뇌리에 며칠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먹다 남긴 갈비 뼈다귀를 개밥 그릇에 던져주며 배고파하는 며느리를 보며 낄낄거렸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며느리가 그 뼈다귀를 훔쳐 먹을 때 더럽다며 소리 지르고 걸레질을 시켰던 자신의 악마 같은 목소리. 최영자는 식판을 내려다보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며느리에게 주었던 고통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밥 좀 줘. 따뜻한 밥 좀 줘. 나 배고파. 최영자는 철창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주었던 개밥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최영자는 뼈저린 배고픔 속에서 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반면 호랑식품 본사 근처의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장 안쪽의 조용한 룸에서 딸 미정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사골 곰탕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 그리고 온갖 산해진미가 장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밥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개 밥그릇 옆에서 쓰레기 같은 음식으로 연명했던 기억 때문에 따뜻한 밥상이 오히려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직접 숟가락에 밥을 떠서 고기 한 점을 올려 딸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먹어라, 미정아. 이거 다 내 거야.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뺏어 먹을 사람도 없어.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먹어. 미정은 떨리는 입술을 벌려 엄마가 주는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혀끝에 닿는 순간 참아왔던 설움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밥이 너무 따뜻해. 미정은 밥을 씹지도 못한 채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따뜻하지? 앞으로는 평생 이렇게 따뜻한 밥만 먹게 해줄게. 다시는 춥고 배고픈 곳에 두지 않을 거야. 미정의 눈물이 곰탕 국물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가 느끼는 안도감이자 차가웠던 몸과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는 울고 있는 딸의 등 뒤로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을 감옥에 넣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도 발붙일 곳이 없도록 순자는 호랑식품의 모든 인맥과 자본을 동원해 그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사돈댁 아파트와 공장의 붉은 압류 딱지가 도배될 것이고 그들이 숨겨둔 차명 계좌까지 모조리 동결될 것입니다.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많이 먹고 힘내자. 그래야 저것들이 피눈물 흘리는 꼴을 끝까지 지켜보지.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순자와 미정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겨울이 가고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더니 어느덧 세상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안은 봄 기운은커녕 살을 애는 듯한 냉기와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호랑식품 회장의 사돈이 저지른 엽기적인 학대 사건과 횡령비리의 결말을 지켜보려는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죠.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최영자와 박철수 그리고 사기꾼 김 실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몇 달 전 시상식장에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으스대던 최영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의를 입은 그녀는 머리가 하얗게 센 채 퀭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박철수 역시 살이 쪽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불안한 듯 연신 손톱을 물어뜯으며 다리를 떨고 있었죠. 재판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영자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감금하였으며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원청 기업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고 거래 내역을
조작한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최영자의 어깨는 흠칫흠칫거리며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재판장이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려 했다고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방청석에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최영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횡령한 금액 전액을 추징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한다. 쿵, 쿵, 쿵. 판사봉이 내려쳐지는 소리는 최영자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습니다. 최영자는 판결을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7년이라니. 말도 안 돼. 판사님, 이거 다 저 며느리년이 꾸민 짓이에요. 저는 억울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지만 교도관들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제압하여 다시 자리에 앉혔고 최영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어지는 박철수의 판결 역시 가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배우자의 학대를 방관하고 동조하였으며 모친인 최영자의 횡령 자금을 이용하여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박철수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옆에 있는 엄마 최영자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며. 이게 뭐야? 감옥이 웬 말이냐고. 서로를 헐뜯으며 욕설을 퍼붓는 모자의 추태는 법정을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방청석 맨 앞줄에는 휠체어 대신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는 미정과 그녀의 곁을 지키는 순자가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앙상하게 마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악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에 실려가는 최영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미정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거기가 당신 집이야. 평생 썩어. 최영자는 차창을 두드리며 악을 썼지만 호송차는 매정하게 법원을 빠져나가 차가운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형사 재판은 끝났지만 순자가 준비한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영자가 살던 고급 아파트와 운영하던 포장 공장에는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류 집행하겠습니다.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집행관들은 최영자가 애지중지하던 수입 가구와 명품 가방 그리고 박철수가 아끼던 고가의 오디오 세트에 가차없이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이 붉은색 딱지로 도배되는 광경은 마치 핏빛으로 물든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거실 상석에 놓여있던 계집, 뽀삐가 살던 그 호화로운 집에도 여지없이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주인들이 감옥에 가고 홀로 남겨진 뽀삐는 영문을 모른 채 낑낑거리고 있었는데 순자는 미리 준비한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뽀삐를 구조하여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개조차도 악마들의 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것입니다. 공장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랑식품과의 계약 해지로 일거리가 끊긴 공장은 정막만이 감돌았고 기계들에는 모조리 압류 표식이 붙어 경매 시장에 넘어갈 처지였습니다. 공장 문 앞에는 최영자에게 돈을 떼인 거래처 사장들과 밀린 월급을 받으러 온 직원들이 몰려와 최영자 나와라. 내 돈 내놔라. 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직원들 밀린 월급은 우리 호랑식품에서 우선 지급해. 그리고 공장은 우리가 인수해서 저 직원들 그대로 고용 승계하도록 조치하고, 죄는 최영자가 지었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비서실장은 회장님의 깊은 뜻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영자는 모든 것을 잃고 알거지가 되어 감옥에 갔지만 순자는 그녀가 망쳐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으며 진정한 기업가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울 근교의 한적하고 평화로운 전원주택.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아기 웃음소리가 까르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건우,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 아이고, 웃는 게 아주 천사네, 천사. 순자는 품에 안긴 생후 5개월 된 손자 건우를 얻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미정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 속에서도 목숨 걸고 지켜낸 보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비록 임신 중에 목먹어서 작게 태어났지만 순자와 미정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이제는 또래보다 훨씬 통통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마당 한쪽에서 과일을 깎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피부는 뽀얗게 윤기가 흘렀습니다. 순자가 아기를 안고 미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정아, 법원에서 연락 왔다. 박철수랑 이혼 소송, 너가 원한 대로 전액 승소했단다. 위자료도 박철수 영치금 압류해서 받아냈고 친권이랑 양육권도 전부 너 거야. 미정은 과일을 깎던 손을 잠시 멈추고 활짝 웃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엄마 덕분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나 이제 진짜 잘 살 거야. 건우랑 엄마랑 우리 셋이서 보란 듯이 행복하게. 순자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쁜 기억은 다 잊어. 저것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고 나와도 거짓골을 못 면할 거야. 우리 딸 앞에는 꽃길만 남았어. 그때 대문 밖에서 우편 배달부가 등기 우편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구치소 최영자였습니다. 순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내용은 뻔했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여기서 나가면 개처럼 살겠습니다. 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 못 살겠어요. 제발 따뜻한 밥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순자는 편지를 읽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구겨버렸습니다. 밥이 맛이 없어? 우리 미정이는 너가 던져준 뼈다귀도 감사하며 먹었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순자는 구겨진 편지를 쓰레기통이 아닌 마당 한구석에 있는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편지를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불꽃은 마치 최영자의 헛된 욕망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순자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서 주는 콩밥도 아까우니까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 먹어라. 그게 너가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이니까. 바람이 불어와 불의 탄재를 하늘 높이 날려보냈습니다. 악몽은 완전히 끝났고 순자와 미정 그리고 건우의 머리 위로는 눈부시게 파란 하늘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재판과 소송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어느덧 계절이 4번이나 바뀌어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호랑식품 본사 앞 화단에는 겨우내 얼어있던 땅을 뚫고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올라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봄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그 평화로운 풍경을 내려다보는 순자의 얼굴에는
1년 전 사돈댁 현관 앞에서 느꼈던 그 처절한 분노와 근심 대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책상 위에 놓인 조간신문을 집어들어 일면을 장식한 기사를 다시 한번 흐뭇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호랑식품, 저소득층 임산부와 미혼모를 위한 100억 원 규모의 호랑이 재단 설립, 사회공헌의 새 역사를 쓰다. 헤드라인 아래에는 순자와 딸 미정이 나란히 서서 재단 현판식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미정은 더 이상 개밥그릇 옆에 쭈그리고 앉아 눈치를 보던 그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호랑식품의 기획이사로 정식 입사하여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진두지휘하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때 똑똑하는 경쾌한 노크 소리와 함께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차려입은 미정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엄마. 오늘 오후에 있을 사랑의 도시락 봉사활동 준비가 다 끝났어요. 급식차랑 직원들도 벌써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고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1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신감과 활기가 넘쳐 흘렀고 영양실조로 인해 핏기 하나 없던 얼굴은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뽀얀 복숭아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의 손은 예전처럼 거칠거나 차갑지 않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손주 건우도 데리고 가야지. 어릴 때부터 남에게 베푸는 걸 보고 배워야 나중에 커서도 진짜 호랑이 새끼처럼 강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순자와 미정은 회사 로비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유모차에 탄 돌쟁이 건우가 지나가는 직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한미 하며 고사리 같은 팔을 뻗었고 순자는 그 작고 따뜻한 몸을 품에 안으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호랑식품의 로고가 새겨진 대형 봉사단 버스는 서울 외곽의 한 달동네에 위치한 노인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미정이 직접 짠 점심 메뉴는 1년 전 그녀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뺏겨 냄새조차 맡지 못했던 바로 그 밤과 대추를 듬뿍 넣은 소갈비찜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한 순자와 미정은 양파를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두른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미정은 식판을 들고 오는 어르신들에게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었고 순자는 그 위에 부드럽게 익은 갈비찜을 듬뿍 올려주며 따뜻한 눈웃음을 건넸습니다.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드시고요. 오늘 고기는 아주 부드럽게 삶았습니다. 배식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정은 식판을 들고 서 있는 한 만삭의 임산부를 보고 잠시 손을 멈칫했습니다. 그 임산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와서 주눅든 표정으로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낡은 인부복을 입고 배를 감싸 쥐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1년 전 부엌 구석에 숨어있던 자신의 모습과 거울을 보듯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정의 가슴 속에서 왈칵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정은 국자로 고기를 한가득 퍼서 그 임산부의 식판에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고기까지 더 얹어주며 그녀의 눈을 맞추고 따뜻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겪어봐서 다 알아요. 지금은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힘들어도 뱃속 아기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드셔야 해요. 그래야 엄마도 살고 아기도 살아요. 꼭 힘내세요. 임산부는
미정의 진심 어린 위로에 참았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에 앉아 허검지겁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옴을 느끼며 몰래 눈가를 훔쳤습니다. 내 딸이 겪은 고통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했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 덕분에 미정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더 크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지관에서의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전에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 인간들 소식이니? 아직도 감옥에서 밥 타령한다더냐? 네. 최영자 씨가 감옥밥이 너무 맛없다고 단식 투쟁을 하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졌대요. 의무실에 실려가서도 흰 쌀밥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다나 봐요. 순자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생 남의 밥그릇 뺏어서 호의호식하더니 꼴 좋다. 그 배고픔이 어떤 건지 뼛속까지 새겨야지. 박철수 씨는 노역장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엄마 핑계 대다가 두들겨 맞아서 독방 갔대요. 거기서 하루 종일 벽만 보고 혼잣말을 한대요. 내 인생 돌려내라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구나. 그들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들이야. 더 이상 입에 올릴 가치도 없다. 그들의 비참한 말로는 순자와 미정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남의 나라 뉴스보다 못한 하찮은 소식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자와 미정은 잠든 건우를 눕히고 넓은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롭고 고요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갓 구운 쿠키와 향긋한 허브차가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두 모녀의 그림자가 다정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딸의 손을 잡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엄마는 요즘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가진 이 많은 돈이 널 지키지 못하고 숨겨야만 했을 땐 휴지 조각보다 못했지만 이렇게 널 당당하게 지키고 남을 돕는데 쓰니까 비로소 진짜 돈값을 하는구나 싶어. 미정은 엄마의 거친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엄마. 나도 예전에는 엄마 돈이 부담스러워서 숨기고만 싶었고 가난한 척 연기하는 게 사랑을 지키는 길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 힘으로 더 많은 사람을 지킬 거야. 다시는 나처럼 밥 때문에 서러워하고 개밥 먹는 며느리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복수에 성공한 자들의 도끼 어린 비웃음이 아니라 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운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찬란한 승리의 웃음이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고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호랑식품 본사 위로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은 순자와 미정 그리고 건우가 잠든 집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그들의 앞날에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화면 밖의 시청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그윽하고 깊은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혹은 자식 때문에 남몰래 가슴 아리하고 계실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순자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자식을 망치는 악연 앞에서는 부모가 호랑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죠.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차가운 눈물 대신
따뜻한 밥상과 웃음소리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며느리와 그녀를 구한 호랑이 엄마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밥 냄새 나는 진정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게 우리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귀한 남의 집 딸 밥그릇 뺏어서 걔한테 주던 그 사람들.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네요. 오늘 순자 회장님의 호랑이 같은 참교육,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순자 회장님이었다면 그 악독한 사돈에게 어떤 벌을 더 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늘 따뜻한 밥과 웃음꽃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